혼외 자식을 4명이나 키운 저였습니다. 처음엔 눈물이 나고 억장이 무너졌지만 그 아이들 눈빛을 보면 차마 내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내 친자식보다 더 애틋하게.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야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죽은 자가 남긴 죄가 어떻게 산 자들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그 섬뜩한 진실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순의 여사는 올해 74입니다. 평생 남편에게 눈물 마를 날 없었던 삶.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깊은 우물 속에 갇힌 듯 어둠 속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순의 여사의 가슴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이 새겨 있습니다. 유일한 친아들 병규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병규가 하늘나라로 간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슬픔 때문이라 생각했지요.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 병규 사진을 붙들고 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내 뱃속의 아이가 다시 들어서지 않아서 그랬는지 남편은 점점 집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숨 쉬던 남편의 눈빛이 아직도 선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바람기가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단지 병규 때문에 붙잡혀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를 다시 가질 수 없는 내 탓인가 싶어 자책했을 뿐. 저기 가는 사람 봐. 박신의 마누라래. 남편이 동네 여자들 다 만나고 다닌다는데 아직도 살고 있대. 참 불쌍해라. 아이고, 남편이 또 남의 자식 데리고 왔다면서? 이번엔 몇 살짜리래? 어째 저렇게 살고 있나? 나 같음 진작 헤어졌다. 쉿, 목소리 낮춰. 저기 오시네. 불쌍한 사람 등 뒤에서 뒷말하면 죄 받는다. 근데 어쩜 그렇게 다른 여자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키우는지 저 아줌니도 대단냐. 나 같음 진작 남편한테 독탔을 겨.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동정 어린 시선 속에서도 정순의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밤이면 문간을 서성이다. 새벽녘에야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장독대 뒤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던 날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 시절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그런 금지 같은 느낌이 있어 살았습니다. 여자가 한번 시집가면 죽어서 나온다는 말이 법과 같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와 시집 식구들의 압박감은 정순의 여사를 옥죄었습니다. 동네 여자들 모임에서도 이혼한 여자는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사회가 만든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정순의 여사는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건 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의 다정함이었습니다. 들에서 일하다 먹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 구해오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배가 불러올 때마다 귀에 대고 아기 소리를 들으려 애쓰던 그 순간들이 정순의 여사의 마음 한구석을 지켜주었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닿은 자리마다 따스함이 번졌던 그 시절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미인 내가 보더라도 너무나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밤새 아이를 안고 눈물 흘리던
남편의 모습은 지금도 가슴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밥 한 술 넘기지 못하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방 안을 서성이던 남편을 보며 정순의 여사는 자신의 슬픔을 삼켜야 했습니다. 병규의 작은 무덤 앞에서 무릎 꿇고 엉엉 울던 그 뒷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병규도 그런 아빠를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남들은 그게 무슨 이유가 되냐고 묻지만 정순의 여사는 그래도 그 이유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못하고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기억이 평생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밖에서 낳아온 자식들을 하나씩 데리고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의 품에 안긴 낯선 아이를 볼 때마다 정순의 여사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 했지만 아무 죄 없는 어린 생명의 눈빛을 마주할 때면 그 아픔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하나씩 데려올 때마다 정순의 여사는 자신의 마음 한 귀퉁이를 그렇게 내어주었습니다. 내 업보인가 보다. 2명은 친엄마한테 자라고 있고 나머지 4명은 내 품에서 자랐습니다. 마당가에 앉아 4명의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순의 여사는 이상한 운명의 끈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아니었지만 밤중에 열이 오르면 끓여주는 미음과 학교 갈 때 챙겨주는 도시락 그리고 졸업식에 흘리는 눈물은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정순의 여사는 그렇게 남편의 바람기가 만들어낸 결실들을 키우며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첫째에는 남편이 만났던 여자가 네 남편 자식 난 못 키우겠다며 우리 집 앞에 던져놨습니다. 추운 겨울날 문 앞에 놓인 바구니에서 새어나온 울음소리에 정순의 여사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바구니 속 갓난아이의 작은 몸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순의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들었고 처음으로 느끼는 어머니의 따스함에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날 밤 정순의 여사는 남편을 향한 뜨거운 분노와 품에 안긴 아이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자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다가 끝내 아이가 6살 때 정순의 여사에게 주고 갔습니다. 그 여자는 배가 불러 있었고 장터에서 처음 만났는데 마주친 그 여자의 울부짖음은 온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정순의 여사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혼해달라는 애원에 정순의 여사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지친 여자는 결국 자신의 아이를 정순의 여사의 품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정순의 여사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며 가슴속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 키운 초등학교 1학년 하난 돌된 아기를 업고 왔는데 내 남편이 돌된 아이를 데려왔다며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은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 절대 못 키운다며 돌된 아이를 나에게 넘겨주고 자신과 내 남편과 사이에 낳은 초등학교 1학년 된 아이도 정순의 여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정혜순 여사는 이젠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결국 그 2자녀 또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혜순 여사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그 돌된 아기를 왜 나한테 바로 안 데려오고 세 번째 부인에게 데려갔냐고. 그러니 하는 말은 자기도 양심이 있었던지
그 애기까지 당신에게 데려가면 세 번째 내가 키우게 될 혼의 자식인데 미안했답니다. 그러나 결국 세 번째 부인이 키우던 초등학교 1학년 아이까지 키우게 되어 결국 정순의 여사는 4명의 자식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는 손을 잡고 한 아이는 들쳐업고 찾아온 여자의 꺼진 눈빛 속에서 정순의 여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은 여자들의 슬픈 연대감이었을까요? 정순의 여사는 묵묵히 두 아이를 받아들였고 그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랑은 정순의 여사는 잘 지냅니다. 남편을 사이에 두고 원수가 되어야 할 두 여자는 오히려 세월이 흐르며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4명의 자식들은 정순의 여사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정순의 여사의 주름진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이들은 자라났습니다. 새벽녘 밥을 지을 때면 불 앞에서 졸던 모습, 겨울밤 이불 속에 데운 손으로 발을 만져주던 따스함, 학교 갈 때 머리를 빗어주며 귓가에 속삭이던 응원의 말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정순의 여사가 해먹인 밥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정말 신기하게도 그 4명의 자식들은 모두 정순의 여사를 닮아 있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묘하게도 아이들의 웃는 모습,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정순의 여사의 모습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밥심으로 닮는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맏이 성호의 참을성 있는 성격과 둘째 미영의 다정한 눈매, 셋째 준호의 부지런함, 막내 수연의 너그러운 마음씨는 모두 정순의 여사에게서 물려받은 듯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로 다른 어미에게서 태어났지만 4남매가 서로를 진짜 형제자매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누군가 한 명을 괴롭히면 나머지 3이 달려와 지켜주었고 누군가 아프면 밤새 간호하며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정순의 여사의 사랑 아래 그들은 하나의 단단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아이들은 정순의 여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4명의 혼외자들은 자신의 친엄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친엄마들도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여사에겐 달랐습니다. 집을 나가 살더라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왔고 명절이면 가장 먼저 정순의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 어머니로 앉을 때에도 손주를 품에 안길 때에도 정순의 여사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70이 넘길 때까지 혼의 자식들 넷을 친자식처럼 키우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이 70이 넘긴 나이에도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목욕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바람결에 실려 온 동네를 휩쓸었습니다. 남편이 읍내 노래방에서 일하는 50대 여자와 자주 어울린다는 소문이 정순의 여사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바람기에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정순의 여사의 얼굴에는 더 이상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세월의 풍파가 깎아낸 그녀의 얼굴에는 그저 깊은 주름만이 더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구정에 자식들이 모인 집안에 남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정성껏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아버지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시계 바늘이 돌아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자식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둘러앉은 식탁에서 마지 성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뭐 동네 소문이야 다 그렇잖아요. 그냥 좀 시끄럽게 사셨던 거지. 뭐 바람이다 어쩐다 그건 너무 나간 말 같아요. 말끝을 흐린 성우는 잠시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전 소문은 소문일 뿐. 그 말 밝혀지기 전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믿어보자고요. 말은 담담했지만 성우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둘째 미영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오빤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시끄럽게 살았던 아빠 지금 두둔하는 거야? 믿어보긴 뭘 믿어보자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이건 우리 엄마 얼굴에 먹칠하는 거나 다름없어. 성우 오빠는 예전부터 너무 착해서 탈이야 정말. 사람 너무 믿지 마. 아빠는 믿을 사람이 못 된다고. 막내 수연이도 질세라 언니 말에 보탰습니다. 엄마, 이렇게 살지 마. 정말 드라마에서도 이런 집구석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이혼해. 이제 좀 얌전해질 나이 아니야? 어쩜 그래? 50대에도 60대에도 이젠 하다하다 70대에도 아, 진짜 지긋지긋해서 못 보겠다. 내가 그래서 아빠 같은 남자 만날까봐 시집을 안 가는 거야, 엄마. 아빠 버리고 나랑 살자. 자식들의 격앙된 목소리와 슬픔이 가득한 시선 사이에서 정순의 여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차 한 잔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그녀는 깊은 바다처럼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단다. 젊었을 때도 그랬고 이제 늙어서도 그런 거야. 사람이 70이 넘어도 본성은 변하지 않는 법이지. 나는 이제 그런 게 다 무덤덤해졌어. 화낼 기운도 없고 슬퍼할 마음도 없다. 그저 내 삶을 살 뿐이지. 정순의 여사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을 품은 사람처럼 그녀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행복하단다. 내 삶에 후회는 없어. 남편과의 인연으로 너희를 만났으니 그것만으로도 내 팔자는 나쁘지 않았지.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해서 미워하다가도 정이 들고 정이 들다가도 체념하게 되는 거야. 나는 이제 그저 내 길을 갈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한탄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정순의 여사는 남편의 생일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자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정순애 씨 되시나요?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정순의 여사는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려옴을 느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앰뷸런스 소리와 혼란스러운 목소리들 사이에서 그녀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인 듯 그녀의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말 못 꺼내고 급사로 정리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숙인 채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의사의 말은 그대로 흐려졌습니다. 병원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급사로 기록하겠습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정순의 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눈빛에서,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에서, 그리고 병원 복도 구석에 홀로 서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어귀에서 마주친 이웃들의 시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남편이 그렇게 가다니. 누군가의 위로 속에 숨겨진 호기심을 정순의 여사는 무심히 흘려보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화 하나 없이 휑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릴 것 같은 임시 가림막 뒤로 드문드문 놓인 빈 의자들이 쓸쓸함을 더했습니다. 흰 국화 몇 송이만이 외로이 놓인 제단 앞에서 향 냄새만이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수의가 덮인 관 앞에서 정순의 여사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이 그녀의 마른 몸을 감싸안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고독은 더욱 짙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평생 나에게 주고 간 아픔은 컸지만 정혜순 여사는 그래도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려 노력했습니다. 둘째 미영은 검은 옷을 입고 짧게 절만 올리고는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셋째 준호는 늦은 밤에 슬그머니 찾아와 관 앞에 잠시 머물다가 일이 있어서 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막내 수연은 장례식 내내 안 오다가 마지막 날에야 나타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다가 다른 형제들처럼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마지 성호만이 정순의 여사 곁을 지켰습니다. 성호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 대한 묘한 정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다치고 누구보다도 속을 썩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성호는 끝끝내 아버지를 미워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형제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절차를 챙긴 사람도 성호였습니다. 성호는 영정사진 앞에 조용히 서서 오래된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나이 드셔서도 바람은 못 끊으셨네요. 그 죄를 어찌다 갚으시려고. 말은 그랬지만 눈빛은 어딘가 씁쓸한 그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장례식장에 남아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어머니 정순의 여사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침묵 속에 아버지를 견뎌온 그분의 무거운 등을 이제는 자식된 자기가 떠받쳐야 한다는 책임감이 성호의 마음 깊은 곳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조금만 저기 가서 쉬고 계세요. 성호는 조문객을 맞고 서류를 정리하고 식장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차를 돌리며 모든 것을 묵묵히 처리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아버지를 가장 이해하고 따르던 든든한 맏아들처럼 보였습니다. 형제들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는 아버지 얼굴도 보기 싫은데. 미영이 조용히 속삭이자 수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성호는 아버지의 묘자리도 미리 봐두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마음으로 그는 남들 몰래 장지를 알아보고 적절한 곳을 선정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어머니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였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자락, 소나무 그늘이 드리운 곳이었습니다. 멀리서 마을이 내려다 보이고 봄이면 진달래가 피어나는 조용한 언덕이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를 묵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운구차는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관을 메고 걸을 때 성호는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정순의 여사의 작은 발걸음이 비탈진 산길에서 자꾸 흔들렸습니다. 성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쇠약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좋을 것 같아 미리 알아봐 두었어요. 성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순의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성호야. 참 좋은 자리구나. 아버지는 화장하지 않고 묻었습니다. 깊게 파인 구덩이 앞에서 정순의 여사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수위에 감싸인 남편의 모습은 생전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순의 여사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남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오랜 세월 쌓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연민이 뒤섞인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편히 가세요. 정순의 여사의 말은 바람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성호는 묵묵히 어머니의 옆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인사를 마치자 그는 장의사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아버지의 관이 천천히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순의 여사는 작은 삽으로 흙을 3번 떠서 관 위에 뿌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의지가 느껴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흙이 관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 성호와 정순의 여사는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무덤 위에 봉분이 만들어지고 작은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시죠.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순의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정순의 여사의 어깨에서는 무거운 무언가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정순의 여사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봉분에는 이제 남편의 일생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순의 여사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묻어났습니다. 성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스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지만 성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고단함을 보상해드리겠다는, 남은 생을 편안하게 해드리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여사는 장례를 마치고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정순의 여사는 남편이 헐떡이며 살려달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녀는 갑자기 차가운 손길이 자신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입은 헐떡이며 공기를 찾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야, 살려다오. 남편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으면서도 귓가에 속삭이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정순의 여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문 너머로 달빛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저 악몽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다시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는 땅속에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숨이 안 쉬어진다. 여기 너무 춥다. 잘못 온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밤 같은 꿈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흙투성이 얼굴로 나타나 자신이 묻힌 곳이 너무 습하고 춥다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가락은 흙을 헤집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되는 꿈에 정순의 여사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한 정순애는 이른 아침 마을 뒷산에 자리한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며 그녀는 남편의 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절 입구에 돌계단을 오르자 아침 예불을 마친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정순의 여사를 보자 빗자루를 내려놓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남편분 장례는 잘 치르셨습니까? 조심스러운 스님의 물음에 정순의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정순의 여사는 지난날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묵묵히 들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절의 마루에 비치는 가운데 정순의 여사의 이야기가 끝나자 스님은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손때 묻은 염주를 천천히 돌리며 스님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순의 여사는 불안한 마음으로 스님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묘자리가 아주 안 좋습니다. 산기운이 끊긴 곳이고 바람이 맴돌다 나가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순의 여사는 놀란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마침 그곳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우거진 곳이지요? 얼핏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그곳은 산에 맥이 끊겨 있고 음기가 강하게 모이는 자리입니다. 생기가 도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기운이 막혀 있는 곳이지요.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람이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머물다가도 제대로 떠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산의 기운이 올바르게 흐르지 않아 묻힌 분의 영혼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정순의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스님은 그녀의 손을 감싸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제대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분이 생전에 업이 깊었다면 죽어서도 편치 못할 겁니다. 스님의 말에 정순의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방탕한 생활, 가정을 돌보지 않던 모습, 그리고 끝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 세상을 떠난 일까지. 그의 삶은 분명 업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순의 여사는 잠시 묵묵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일을 편하게 해줄 방법이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장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보다 불로 정화하는 것이 그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천도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순의 여사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며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절을 나서는 길, 정순의 여사의 걸음은 이전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화장하여 그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며 정순의 여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이 일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연도 정말 끝이 날 테지요. 며칠을 고민 끝에 정순의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꿈이 더욱 생생해지고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녀는 장례식이 끝난 후 2달 만에 찾아온 자식들을 마주하자 정순의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텅 빈 집에 오랜만에 사람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선물을 들고 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지 성호는 영양제를, 둘째 미영은 따뜻한 내복을, 셋째 준호는 과일 바구니를, 막내 수연은 직접 만든 떡을 가져왔습니다. 정순의 여사는 반가운 마음에 부엌에서 분주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 자리,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쉽게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았을 때 자식들은 어머니의 건강과 일상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어때? 아버지 없으니 이제 속이 좀 후련하지 않아? 수연의 장난스런 물음에 정순의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이 말할 때인가 아닌가. 괴로운 꿈 이야기를 꺼내면 자식들이 뭐라 생각할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녁 차를 마시며 정순의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에는 달빛만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우가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걱정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들의 따뜻한 물음에 정순의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자식들이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 동안 정순의 여사는 망설이다 끝에 아들 성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성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사실 내 아버지가 꿈에서 계속 나온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내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 처음에는 그냥 꿈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너무 생생해서 성호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순의 여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해. 땅속에서 숨이 막히고 춥다고.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애원해. 정순의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법운 스님을 다시 찾아갔단다. 스님께서는 그 자리가 정말 좋지 않다고 빨리 화장을 해드려야 한다고 하셨어. 내 아버지의 영혼이 편히 쉬지 못하고 있어.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호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들은 뭐라고 하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정순의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어. 내가 맞으니까 내 생각을 먼저 듣고 싶었단다. 그녀는 성호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말씀은 아버지 무덤을 파서 아버지를 화장한다는 말씀이세요? 파면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법적인 절차도 복잡하고. 성호의 말에 정순의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단다. 스님께서도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비용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 아버지를 이대로 둘 수는 없구나. 나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살 수는 없어. 정순의 여사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결심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그 묘자리 잘 알아보고 정말 터 좋은 곳으로 얻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좀 아버지를 잊으세요. 그렇게 지금까지 참고 사셨으면서, 아니, 떠나시는 날까지 엄마 속을 그렇게 긁고 가신 분을 정말 꿈에서 아버지가 나왔다 한들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세요? 성호의 눈빛에는 정순의 여사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준비해 온 사람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고요함 속에 섬뜩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여사는 어쩐지 자신이 모르는 아들의 또 다른 얼굴을 본 듯한 느낌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성호도 자신의 모습에 이건 아니다라고 느꼈는지 다시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그냥 꿈일 뿐이에요. 요즘 어머니가 피곤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이 크셔서 그런 꿈을 꾸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파묘 같은 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성호의 큰 목소리에 거실에 있던 다른 자식들도 대화 내용을 듣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둘째 미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어머니, 그런 불길한 생각은 버리세요. 몸만 상해요. 라고 말했고, 셋째 준호는 파묘하려면 허가도 받아야 하고 돈도 많이 든다던데 라고 걱정을 표했습니다. 막내 수연마저 차라리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런 무서운 생각 마세요. 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들 반대하는 느낌의 이야기였고 정순의 여사는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의 여사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모두의 말이 일리는 있다 생각했습니다. 파묘라니 그래. 내가 예민한 거야. 그건 그냥 애들 말대로 내 마음이 약해져서 꾸는 꿈일 거야. 단호하게 말하던 성호의 얼굴도 다른 자식들이 손을 잡고 위로해 주던 순간도 정순의 여사의 가슴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문제야. 내가 예민한 걸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며 한동안 묻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남편의 꿈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의조차 벗겨진 채 얼어붙은 듯 파랗게 질린 얼굴로 내게 울며 빌었습니다. 꺼내달라고. 그 말은 마치 무덤 속에서 들려오는 듯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매일매일 정순의 여사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자꾸만 마음이 어지럽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듯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그녀는 바람이라도 쐬자는 핑계로 집을 나섰고 결국 남편이 묻힌 그 산자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순의 여사는 조용히 산 입구 쪽 마을을 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묘가 있는 뒷산 아래 허름한 기와 지붕들이 들쑥날쑥 엿보이는 오래된 골목. 걸음을 옮길수록 발끝엔 묘한 뻐근함이 남았습니다. 가슴속에 가라앉은 무언가가 자꾸만 움직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담장 옆을 지나던 찰나 어디선가 마늘 까는 칼소리가 바삭바삭 들려왔습니다. 담벼락 아래 작은 평상 위에서 등이 굽은 노파가 마늘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정순애가 무심코 옆을 지나치려던 순간 노파가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안색이 좀 많이 안 좋으시네. 정순애는 멈칫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남편 죽고 허전해서 남편을 저 위쪽에 묻었거든요. 정순의 여사의 말에 노파는 칼질을 멈췄습니다. 마늘 하나를 손에 쥔 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조심스럽게 끄덕였습니다. 아, 몇 달 전에 올라간 관 하나 있었지. 아드님이랑 웅구차 따라가던 거 내가 봤어요. 키 좀 크고 말없는. 정순애는 살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큰아들 성우예요. 노파는 손에 묻은 마늘 껍질을 툭툭 털어내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묘자리는 그럼 금산석재에서 봐줬겠구먼. 요즘 그 집에서 근처 일 거의 다 봐요. 묘자리가 어디든 수맥이 어떻든 그 집 김씨가 다 손보거든. 정순애는 그제야 처음 듣는 이름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산석재요? 예, 저 골목 끝에 있어요. 수도가 지나서 왼쪽 골목으로 틀면 간판 하나 달랑 나부끼는 집이 있거든요. 겉보기엔 허름해도 동네 사람들 다 거기 믿고 맡겨요. 묘지도 보고 납골도 하고 다 그 집이 해요. 노파는 말끝에 눈을 한번 찡그리며 마늘을 한 줌 양푼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 집일 보면 대체로 무난한데 가끔 묘하게 조용한 자리를 추천하긴 하더라고요. 산이 센 쪽엔 사람도 센 게 맞고 조용한 쪽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니까. 정순애는 그 말에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가운데로 서늘한 바람 한 줄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왜 자꾸 마음에 걸렸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순애는 무언가 가슴속에서 스르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노파가 다시 칼을 들고 마늘을 썰기 시작할 때 정순의 여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그 말대로 좁은 시멘트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수도가를 지나고 낡은 전신주가 휘어진 채 서 있는 모퉁이를 돌자 담벼락 위에 이끼 낀 간판이 하나 보였습니다. 금산석 제2장납골묘지 관리. 글자 아래엔 오래돼 색이 바랜 전화번호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엔 페인트가 벗겨진 철제 출입문이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고 안쪽으론 흙 묻은 장갑과 곡괭이, 작은 불상 하나가 먼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의 여사는 천천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묘한 습기와 냄새가 섞인 공기가 폐속을 휘감았고 그 안쪽 의자에는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엔 장갑이 덜렁 얹혀 있었고 뒤편 선반엔 철제삽과 물병, 먼지 쌓인 도면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순의 여사는 조심스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 뭐 하나 여쭈러 왔습니다. 남편이 얼마 전에 이 근처 산에 묻혔는데요. 묘지업자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정순애가 산 이름과 묘가 위치한 대략의 지형을 설명하자 묘지업자는 손에 끼웠던 장갑을 툭툭 털어내더니 정순애가 말한 산 중턱의 위치를 되새기듯 중얼거리며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 거기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자리는 예, 기억납니다. 말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순애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단순한 기억 이상의 뭔가를 짚어내려는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를 골랐던 분이 있었어요. 좀 이상했거든요. 그분. 그는 정순애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그분의 어머니 되시나요? 정순애는 갑작스러운 물음에 놀랐지만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묘지업자는 그제야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숨을 고르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이 장례 며칠 전에 혼자 오셨어요. 묘 자리를 급히 알아봐야 한다면서 왔는데 제가 일을 오래 했지만 그런 분은 좀처럼 보기 드뭅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다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보통은 명당 자리 찾으러 오시잖아요. 해 뜨는 방향, 바람길, 물 흐름. 다들 좋은 기운 보러 오시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절대로 묘지로 안 쓰는 자리가 있으면 보여달라고. 정순애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묘지업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그런 자리는 음기세고 상기운이 꺾이는 데라 사람들이 다 피한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는 정순애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꼭 그런 자리여야 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곳이면 더 좋고 다시 꺼내야 할 일도 없게. 말을 마친 묘지업자의 표정에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를 당혹스러움이 스쳐갔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버지와 무슨 갈등이 크셨나 보다 싶었죠. 표정도 말투도 이상하리만치 침착했거든요. 예의를 차리는데 속이 너무 차가웠어요. 정순애는 말이 없었습니다. 묘지업자는 혹시라도 불편했을까 싶어 덧붙였습니다. 무례하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그때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정순애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말이 무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정직하게 들려서 가슴 한켠이 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업장 안에는 먼지 쌓인 책상과 묘역 사진이 몇 장 붙은 낡은 벽면만이 무거운 공기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을 깨듯 정순애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 좋은 자리인 줄 알면서도 그냥 고객이 원하면 해주는 건가요? 묘지업자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생각에 잠긴 듯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뭐, 그렇죠. 묘자리는 결국 산 사람 몫이니까요. 가족이 그렇게까지 원하시면 저희가 막아설 이유는 없죠. 다만 저희는 설명은 다 드려요.
기운이 끊긴 자리, 수맥 틀린 자리, 바람 안 도는 자리. 그런 데는 묘로 안 좋다고 다 말은 합니다. 그는 정순애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분도 들으셨어요. 제가 말렸습니다. 그런 자리인데 괜찮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좋은 거라고.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정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복판에 무겁게 내려앉은 무언가가 점점 더 깊숙이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 성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하고 책임감 강하고 늘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을 도와주던 맏아들. 그런 아들이 그런 사람 묘자리로 절대로 안 쓰는 자리를 일부러.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고 손에 들고 있던 비닐백이 서서히 구겨지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파도 소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정순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이장하는 일도 하시나요? 묘지업자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정순애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합니다. 요즘은 그런 일도 많아서요. 파며, 이장, 봉분 재정비까지 필요하시면 견적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순애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묘자리를 옮기고 싶어요. 묘지업자는 잠시 숨을 멈춘 듯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죽고도 그 자리에 편히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아무래도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잘못된 데에 보낸 것 같은 기분이 자꾸 가슴을 누릅니다. 묘지업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보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날짜 한번 잡아보시죠. 기일을 좀 따져야 하니 가능한 날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 정순애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홀로 돌아와 조용히 달력을 펴놓고 수첩에 적힌 날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벌써 남편이 떠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늦여름의 장맛비 속에서 치렀던 장례는 기억조차 흐릿한데 어느새 아침 저녁 찬바람이 뼛속을 파고드는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묘지업자와 다시 만난 정순애는 산 아래 이장할 세터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정순애 여사가 물었습니다. 여긴 어떤가요? 네, 여기 좋습니다. 양지 바르고 기운 흐름도 자연스럽고요. 이 근방에선 제일 무난한 자리입니다. 묘지업자는 산줄기와 물길을 손으로 그려 보이며 바람길과 수맥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정순애는 그 설명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이 자리보다 이곳에 누울 사람이 편안할 수 있을까 그것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는 수십 년을 두고 골마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지막만큼은 내가 정리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땅을 치며 올 수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외면할 수도 없는 게 사람 마음이더군요. 평생 나를 울리고 또 외롭게 했던 사람이지만
그 끝만큼은 차갑지 않게 덮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나도 이 삶에서 정말 끝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이곳이라면 정말로 이젠 그 사람 좀 조용히 있을 수 있겠지요. 그녀는 묘지업자의 눈을 마주치지도 않은 채 바람이 스치는 방향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파묘일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양력으로 초겨울이 시작되는 즈음 흙이 얼기 전에 바람이 더욱 거세지기 전에 묘지업자는 사내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을 꺼낼 기계, 봉분을 새로 만들 장비까지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바로 전날 해가 기울기 시작하던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정순애는 마당에 널어둔 채소 바구니를 걷고 텃밭 뒤편 장독대 아래에 놓아두었던 작은 물조리개를 들고 뒷간 옆 화분에 물을 주려다 살짝 기운 어깨를 일으켰습니다. 바닥엔 지난밤 떨어진 낙엽이 눌어붙어 있었고 축축한 냉기가 발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장독대 옆 항아리 틈 아래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움직였습니다. 찰나의 순간 정순애는 무언가 날렵한 것이 자신의 발목을 감고 파고드는 느낌에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목에서부터 뻗쳐오르는 차가운 통증이 온몸을 마비시키듯 몰려왔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뱀이다 라는 말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발목에서부터 퍼지는 통증은 바늘 수십 개가 한꺼번에 찔러오는 듯 강렬했습니다. 정순애는 본능적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끌었습니다. 휴대폰 전화, 현관 옆에 놓아둔 작은 가방까지 팔을 끌어당기듯 기어가며 손을 뻗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휴대폰에 닿았을 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먼저 성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성호야, 나나 뱀에 물린 것 같아. 지금 숨이.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어딘데요? 전화기 너머로 급히 뛰는 소리와 문 여는 소리, 119 먼저 부르세요. 라는 외침이 겹쳤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정순애는 그대로 고꾸라져 텃밭의 흙 위에 축 늘어졌습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웃 주민이 정혜순 여사의 소리를 듣고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정순애는 간신히 의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쪽 눈은 감겼고 다른 한쪽은 흐릿한 천장 조명을 따라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 산등성이, 어두운 하늘, 그 모든 게 뭉개진 기억처럼 엉겨 있었습니다. 환자 쇼크 상태입니다. 산소 공급 유지하고 혈압 계속 체크하세요. 구급대원이 무전으로 응급실 상황을 전달하는 사이 차는 병원 응급센터로 미끄러지듯 도착했습니다. 들것이 흔들리며 안으로 들어가고 그녀의 몸은 흰 조명 아래 놓였습니다. 몇 시간 후 병원 복도 문이 열리자마자 성우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미영, 준호, 수연까지 정신없이 복도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의식 없는 정순애를 본 성호는 한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눈시울이 붉게 젖어 올라갔습니다. 미영은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엄마, 왜 이런 데서 계세요? 말끝을 흐렸고 막내 수연은 눈물만 뚝뚝 흘리며 어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다행히 독이 있는 종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쇼크 반응이 심하게 왔어요. 지금은 의식은 안정되고 있고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회복은 괜찮을까요? 성호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묻자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며칠은 병원에 계셔야겠지만 몸조리 잘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병실엔 햇빛이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창문에는 성애가 맺혀 있었고 침대 곁에 가족들은 의자에 모로 기대 앉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그저 정순애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순애가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가장 먼저 고개를 들었고 성우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정순애는 입술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왔구나, 고맙다. 이렇게들 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의 눈동자가 어딘가를 불안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니? 미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에요, 엄마. 정순애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가장 가까이 앉아 있는 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성호야, 오늘 그날이야, 오늘인데. 성호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얼굴로 뭐가요, 어머니? 하고 되물었고 다른 형제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애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을 꺼내기 전 병실 안의 정적을 깨듯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성호가 어머니의 전화를 꺼내 들고 아픈 어머니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성호는 이름 모를 불길한 기운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보세요? 예, 금산석재입니다. 오늘 아침 8시 반 이장 예정이셨는데요. 보호자분 연락이 안 되셔서요. 장비 다 올라가 있고 인부들도 대기 중입니다. 진행을 어쩌면 좋을지 연락드렸습니다. 성우는 순간 표정이 너무나도 냉정해지고 차가워지고 무서워졌습니다. 그 뒤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요? 누가요? 예, 보호자분 어머님께서 직접 날짜 확정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터도 다 둘러보셨고요. 저희도 보호자 동의 없이 묘는 못 엽니다. 성우는 통화를 마친 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애는 이미 그 눈빛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무서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키워왔던 착한 아들 성호가 아니었습니다. 성호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채 깊게 숨을 들이쉰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장 준비를 혼자 하신 거였어요? 정순애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러자 성호의 얼굴에 지금껏 본 적 없는 어둡고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성호는 침묵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인 무언가가 터지듯 한 줄기씩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남자라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내가 남자니까 아버지를 한번 이해해보자.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는 잠시 시선을 떨군 채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까지도요. 그 사람,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 내 안에 무언가 하나가 딱 끊어지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기대도, 미련도,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전까지도요. 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호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어머니의 곁에 선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어머니 대신 이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요. 그는 어머니의 손등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무 바보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속고도, 그렇게 당하고도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람 대접하려는 모습이요. 눈빛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 사람은 어머니한테 평생 아무것도 안 줬는데 왜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하세요? 정순애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갚아주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참아온 세월을 대신 정리해드리고 싶었어요. 성호는 끝내 절규하며 병실 천장을 향해 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희 형제들 참 좋죠, 어머니. 서로 의리도 있고 이 나이 먹도록 지금까지 서로 아끼고. 그는 주먹으로 가슴을 한번 쳤습니다. 근데요, 저희 자라면서 뭘 감당해야 했는지 아세요? 미영이 입술을 틀어막았고 수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시장에서도, 길 가다 엿듣던 소리들이 전부 정순애네 집, 또 딴 여자 자식 하나 데려왔대. 도대체 몇 명이래? 그 엄마도 참 바보지. 뭘 믿고 그걸 다 키워. 그딴 말들이었다고요. 성호의 눈에서 참아오던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우리 그걸 전부 삼켜가며 컸어요. 누가 뭐래도 엄마 편이니까. 엄마가 우리 지켜줬으니까. 그래서 더 똘똘 뭉쳤어요. 근데 그는 이마에 핏줄이 서도록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죽어서까지 우리를 또 망신시키대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겨우 우리 이야기 안 꺼낸다 싶을 때 어떻게 죽었네. 그따위 소문이 돌고 성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울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가쁜 숨이 가슴 깊숙이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순애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그 사람이 좋으세요? 세상이 뭐래도 바보 같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부서지듯 떨렸고 그 안엔 분노와 체념과 슬픔이 한꺼번에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으면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이장을 하든, 다시 묻든, 화장을 하든, 저는 이제 신경 안 씁니다. 그 말과 함께 성우는 고개를 돌리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병실 안은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형제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선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순애는 움직이지도 못한 채
손끝으로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성우가 떠난 자리는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는 수연이의 어깨를 미영이 조용히 감싸 안았고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병원 창 너머로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엔 하늘이 갈라지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형제들은 창가로 다가가 물안개 자욱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애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떨리는 눈꺼풀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비가 참 많이도 내리는구나. 그 비는 밤새도록 쉬지 않고 내렸고 지나는 바람 소리마저 낮게 몸을 떨게 했습니다. 창밖에선 빗물이 처마를 타고 끊임없이 떨어졌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오래도록 울음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은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긴 밤을 서로의 기척만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 TV 뉴스에서는 짙은 안개 사이로 드론이 찍은 붕괴된 산 능선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휩쓸고 간 산자락은 마치 거대한 상처처럼 벌어져 있었고 빗물에 쓸려내린 나무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 아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순의 여사는 우연히 TV를 켰을 뿐이었는데 그 장면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어젯밤 중부 내륙에 시간당 6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영군 영면 일대 야산에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역 묘역이 대거 쓸려 내려가면서 관할 군청이 유실된 묘소를 파악 중입니다. 아나운서의 침착한 목소리와 달리 화면 속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흙더미를 파헤치는 모습,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유가족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산자락의 참혹한 모습이 번갈아 비춰졌습니다. 정순애는 TV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병실에 둘러앉아 있던 형제들도 동시에 놀란 얼굴로 화면을 향했습니다. 저기, 둘째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아버지 묻힌 산 아니에요? 그녀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져 바닥에 굴렀지만 아무도 주워 올리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애의 입술이 떨리며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하늘이 노했나 보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에 모인 자식들에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같았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주름이 더 깊게 패인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결국 이렇게. 정순의 여사의 목소리에는 비통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성우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온 가족은 실종된 묘지를 수소문하며 관할 면사무소와 묘지업자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진흙 속의 발이 푹푹 빠지는 산길을 오르내리며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각자의 슬픔과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산자락을 메웠습니다. 굴삭기와 인부들이 진흙을 파내고
쓸려간 지형을 복구하는 동안 성우는 조용히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흙더미를 파헤칠 때마다 성우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관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묘소들은 하나둘 발견되었지만 정순의 여사의 남편이 묻힌 자리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애초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남편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들짐승이 건드렸을 수도 있고 물이 바닥을 쓸고 나가 흔적이 없을 수도 있다고. 관계자의 무심한 위로였지만 정순의 여사의 귀에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정순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을 그 자리에서 하늘만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해방감에 가까웠습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밤이면 꿈에 들어오던 남편의 모습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점차 정순의 여사는 평온한 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괴로워하던 모습, 숨이 막혀 몸부림치던 모습은 더 이상 그녀의 꿈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정순의 여사는 깊고 편안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불 꺼진 마루에 혼자 앉아있던 시간도 이제는 자식들의 목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자식들은 산사태 이후로 좀 더 자주 정순의 여사를 찾았습니다. 미영은 종종 들러 반찬을 해주었고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음식 냄새가 집안을 따스하게 채웠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텃밭에 나갔으며 함께 심은 상추와 고추가 푸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수연은 매주 어머니를 데리고 장을 봤습니다. 시장 골목을 함께 걸으며 나누는 대화는 정순의 여사에게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가끔 식탁 끝에 앉은 성우를 보면 정순애는 마음이 아릿했지만 그는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가끔은 어머니에게 조용히 차를 따라드리곤 했습니다. 성우의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 슬픈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순의 여사는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굳이 말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상처는 아물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용한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정순애가 찻잔을 내려놓을 때쯤 성우는 멀리 창밖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빛 노을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따스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여사와 성우는 말없이 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법입니다. 성우의 표정엔 뭔가 지워지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엔 조용한 안녕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갈등과 비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마침내 편안한 휴식을 찾은 듯 했습니다. 정순의 여사는 성우의 손을 덮어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거친 손,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성우야. 정순의 여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형제 사람답게 자랐어요. 그거면 다 된 거죠. 정순의 여사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프거나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성호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창밖엔 금빛 노을이 조금씩 어스름으로 바뀌고 있었고 그 방 안엔 아주 오랜 시간 끝에 찾아온 평온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